지난 이야기. 영국보다 한 발 빠른 공격으로 피라미드 전투에서 승리를 차지한 나폴레옹. 뒤늦게 도착한 넬슨은 양면 공격을 시행해 프랑스 원정군을 고립시키는데, 사면 초가에 빠진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몰래 빠져나가며 다음 전투를 준비한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대결, 마렌고 전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2차 2차 대불 동맹이 결성되면서 오스트리아, 영국, 나머지 대륙국들이 연합해서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대프랑스 동맹이 다시 결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폴레옹이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지금 데리고 온 모든 부하들과 같이 그냥 여기서 끝까지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싸우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후위를 도모할 것이냐.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결단을 내리는데, 일단 아부키르 전투에서 오스만군을 격퇴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몇 명의 측근하고 몰래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나머지 부하들 다 내버려두고. 부하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부하들은 여기서 오스만군하고 영국군의 협공을 받아서 저항하다가 결국은 항복을 해요. 2년은 버텨요. 네. 2년은 버티다가 예. 여기서 고립된 전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35,000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15,000밖에 안 남아요, 마지막에는. 근데 이들이 나중에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 본국으로 귀환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분사가들이나 그러니까 후대 역사가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탈출을 했으면, 탈출을 하더라도 다 못 데려갈 거였으면 그렇죠. 부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너네가 한두 달 정도 버티다가 그냥 항복해라라고 하면 병력 통제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려 2년을 버텼다는 건 뭐냐면, 이 병사들은 남아서 나폴레옹이 지원군을 이끌고 돌아올 걸로 믿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해서 돌아왔던 많은 병사들이 그렇게 증언을 또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했던 대단히 냉혹한 면 중에 하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군인이었는데 3만의 병력을 놔두고 자기 몸 하나 빠져나갔다는 건 아직까지 평가가 좀 분분합니다. 근데 진짜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 더 많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갈 때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렇죠. 언지를 줬으면 당연하죠. 큰 손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반란이 금방 일어- 포기할 수 그쵸. 있으니까. 나폴레옹은 여기서 참 제가 봤을 때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큰 일을 도모하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선 지금 내가 생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 정도 아니었을까요?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이게 대박이에요,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집트 방면군으로 가서 얻으려고 한 게 자기의 명성을 높여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한 그렇죠. 건데, 지금 본국이 또 전 유럽의 공격 목표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러면 나폴레옹 보고 거기서 죽어라라고 하겠어요. 그거 버려놓고 우리한테 오세요라고 하겠어요. 즉 버려도 된다는 거야. 고뇌에 찬 결단, 별로 고뇌 안 해도 되는 게 난 그래도 대중들이 원해요, 이거를. 그 다음 전쟁이 났을 때처럼 군인한테 권력이 올 때가 없어요. 지금 자기는 그래봤자 바라스 밑에 있는 군사령관일 뿐이라고. 그런데 이제 전면전이 다시 벌어졌고, 네. 지난번 전쟁에서 다 졌고 이탈리아에서 자기만 승리했어. 그럼 이제 돌아가면 프랑스군 총사령관 내지는 그 이상의 권력도 나한테 올 그렇죠. 수가 있고, 국민은 이걸 원할 것이야. 그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고뇌에 찬 결단을 하는 척만 하면 돼. 근데 사실은 패스트 막 그거 사람들 병사들 위로한다고 와서 손을 잡고 위로 격려해주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3만 명 넘는 병사들을 놔두고 등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도 그 프랑스 국민들은 환영을 해요. 당연하죠.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야 돼. 이게 당시에 프랑스 총재 정부라는 게, 물론 바라스가 실권자이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완전히 헤드쿼터가 완전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중구난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공화정이었지 위에서도 의견이 통일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국하고 오스트리아가 다시 공격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다음에 유능한 지휘관이 누가 있지라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때마침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또 나폴레옹의 특유의 정치력이 발휘되죠. 특히 뭐 프로파간다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전해야죠. 네. 무슨 선전을 해요?
제일 좋은 거 있잖아. 국민이 원하더라. 내가 아비뇽에 도착하는 순간 시민들이 만세를 부르고 메시아 오셨네 이러더라. 나온 기록은 그래. 그 하인 콩스탕의 증언에 의하면 네. 아비뇽에 도착했을 때 민중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저녁에 거처할 호텔까지 따라갔다. 그리고 블라드 장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대요. 이때부터 벌써 사람들의 눈에 그는 프랑스를 구원할 사람처럼 보였다. 중요한 건 나폴레옹은 이런 걸 예측하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거짓은 아니나 요 한 상황을 굉장히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기회만 엿봤는데 그럼 이제 드디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겁니까? 바로 황제가 되면 다친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1799년 11월 18일에 돌아가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왜? 나라가 풍년등화의 위기니까. 그리고 사실 국민들은 이제 정치권에는 실망할 만큼 실망했어요. 워낙 무능하니까. 그래서 이때 내가 왔다. 그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영 정부를 세워요. 총재 정부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500인 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무리인 상황. 결국 이집트 원정에서 돌아온 나폴레옹을 이용해 군사 쿠데타를 계획한다. 쿠데타의 전면에 나서게 된 나폴레옹. 결국 쿠데타에 성공하며 통영 정부를 세우고 독재 권력을 쥐게 된다. 쿠데타로 총재 정부를 몰아내고 통영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제 1인자가 됐는데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거거든요. 이제 나폴레옹이 뭔가 보여줘야죠. 유럽 사람들 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로마에는 거의 필독서거든요. 네네. 그래서 3인 통영 체제도 어떻게 보면 삼도 정치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삼도 정치하고 다른 거는 삼도 정치는 그래도 형식상으로 셋이 나눠 가졌는데 나폴레옹은 확실한 게 일통령으로 갔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보통 일통령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지 2, 3통령 안 둬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도 정치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네. 가지고 오되 공평하게도 못하겠다. 왜? 자기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1통령이고 2통령이 캉바셀에서 3통령이 내가 왜 이렇게 샤를이 많냐. 빠지는 적이 없어. 샤를 르브링. 예. 아, 이거 불만인데 왜 삼통령이야? 항상 내가 센터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 불만하게 떠 있는데 캉바셀에서는 자코뱅 출신이고 어. 3통령은 얘는 군주주의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끌어모아 놓고 자기가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들이 그 이해하기로는 약간 힘의 균형을 하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정치적 감각이 여기서 발휘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삼도 정치하면 또 카이사르잖아. 카이사르가 삼도 정치 만들고 한 게 갈리아 원정이에요. 네. 뭐 떠나나요? 꼭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비슷해요.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고 네. 파가 다르고 외적의 위기는 있을 때 이거를 하나로 잡으려면 역시 갈리아를 정복해야 된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들어왔잖아. 반대가 자기는 반대로 그 코스를 그대로 넘어서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창의적 응용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근데 이탈리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북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번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 때 이미 점령한 곳 아닌가요? 다리에서 깃발 들고 뭐 예, 했잖아요. 돌아오자마자 다시 다 털려가지고 아 그래요? 아직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전쟁은 승부가 난 게 아니고 국경에서 일진일퇴하는 상황인데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를 놓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까지 또 개입해가지고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에서 패배해서 거의 다 상실을 하고 이탈리아 북쪽에서 바닷가 쪽 남프랑스랑 연결되는 제노바하고 스위스 북부 산지 일부만 장악하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이제 통령이 된 후에 그래도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나름 실전 경험도 있었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대로 프랑스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름 이제 개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군대를 정비하고 행정체제도 정비하고 가장 나폴레옹이 신경 썼던 게 제때 병사들한테 월급을 주자. 아니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데 그게 안 지켜졌었어요. 제때 월급을 줘보니까 훨씬 잘 싸우더라. 이걸 느꼈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폴레옹이 그 이탈리아 원정 때 털었다고 욕을 그렇게 먹긴 해요. 근데 사실 자기도 알잖아. 이거 지금 월급도 없고 군화도 없고. 네네. 근데 많은 장군들이 그렇게 해서 털면요 더 재밌거든요 이게. 굶주린 애들 데리고 가서 털면
잘 싸우고 나도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래도 나폴레옹은 이게 아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군대를 더 큰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병참과 제대로 된 월급을 줘야 군대가 군기가 산다 그래서 군 행정 체제를 정비를 하죠. 요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테니까요. 요렇게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가서 신나게 털어서 성공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털자 그러지. 아.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군대 내부엔 낡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가서 현지에서 보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더라 보급선을 연장합니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넌 그건 모르는 소리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시스템으로 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뻗어나갔지 전혀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는 뻗어나갈 수 다만 없어요. 그래서 약탈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약탈도 하고? 그러니까 현지 보급은 있어요. 얘기하지만 적당히 월급을 주고 약탈을 하면 얼마나 애들이 말을 더 잘 듣죠. 기본급도 있고 인센이다. 맞아요, 정확해. 근데 기본급도 안 주면 이게 그렇죠. 언제 타령할지 모르고 언제 해체될지 모른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잘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진격해요? 네, 지난번에 1차 이탈리아 때는 그 주 전선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쪽이 주 전선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독일 쪽으로 주력을 하는 척하면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그런 전법을 써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스트리아의 배후를 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오스트리아 쪽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이제 오스트리아의 이제 멜라스가 먼저 움직여서 제노바의 마세나를 포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급해지네. 예, 허를 찔린 거예요. 네. 급해졌다기보다 네. 완전 예상치 못한 허를 찔린 건데 만약에 멜라스가 제노바를 함락을 하게 되면 프랑스 남부로 가는 길이 훤히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뚫리는 길로 오스트리아군 주력이 들어간다면 자칫 혁명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에 왜냐하면 몰린 그 거예요. 혁명의 반란이 제일 유명했던 게 마르세유 툴롱이잖아요. 네. 근데 얘들이 해안길 따라 넘어오면 그쪽을 점령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또 영국 함대가 툴롱으로 들어와요. 아. 영국 함대가 들어오면 무서운 게 보급품이 와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지난번에 툴롱에서 영국이 실패한 게 지상군이 없어 실패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직도 방대 지방에서는 반란이 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특히 서남부 지방 반란하고 연결되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지브롤터에서 또 한번 스페인군하고 조금 엮어가지고 한 10,000에서 20,000만 상륙을 하면 이건 지난번 툴롱하고는 크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 병력이 최악의 경우 오스트리아군하고 연결이 되면 그렇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나폴레옹 입장에서 그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멜라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제노바를 포위하고 제노바는 거의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포위하고 나면 나폴레옹이 분명히 거기도 산맥은 있으니까 네. 저 남쪽 해안 지방에 올 것이다. 네. 그래서 거기서 단단히 포위하고 있었죠. 그때 나폴레옹이 마세나한테 특명을 내린다. 무조건 6월 4일까지 버텨라. 그리고는 알프스를 넘는데 메세나 쪽으로 제노바 쪽으로 넘는 게 네. 아니라 북쪽으로 넘는. 그러면은 6월 4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그 날짜는 이미 나폴레옹 계산 안에 그 정도면 갈 수 있다라는 결론에서 나온 건가요? 그렇죠. 북쪽으로 넘어서 메세나의 뒤를 친다. 그 동안에 얘가 제노바 포위전에 묶여 있어야 되니까 마세나 보고 버티라고 그런 거야. 근데 이거 가능한 거예요? 대단하긴 대단한 거 이게. 우리는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저 돌아서 그것도 험한 산맥을 넘어서 돌아서 간다라는 계획 자체가 그것도 제노바는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인데. 제가 그 권투하는 분한테 들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치라고 그러는데 팔을 내면 그때마다 퍽퍽 들어가서 몇 대 패주면 네. 팔을 못 못 낸대요. 낸다는 거죠. 쳐 그래도 못 내요. 이거 못 해요 보통 사람들. 아. 그리고 알프스 넘다가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알프스 자체가 워낙 넘기 힘드니까.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줄였는데 몇 가지 어려운,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도 시도 안 했던 몇 가지 어려운 작전이 더 있어요. 왜안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비군을 별로 신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라인 배틀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비군 동원해서 하는 걸 안 했는데 군대의 주력을 예비군에다 두고 얘를 북쪽에 도나우강 쪽에 있었던 북쪽 군대로 보냈다가
다시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을 도나우강 쪽을 주력으로 하는 것처럼 예비군을 보냈다가 그렇죠. 기만 기동을 해서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알프스를 넘어서 자기한테 합류하게 했어요. 아주 복잡한 작전이었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독일 쪽 전선으로 이 유인 작전을 편다는 듯이 이제 갔는데 허를 찔리니까 내려와서 알프스를 넘어라. 알프스 넘는 것도 힘든데 군대를 나눠서 또 예비군이 절로 갔다 일로 오게 한 거죠. 와,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만 들어도 체력적으로 소모가 어마무시하겠다. 이 도착을 해도 이거 싸울 힘이라도 있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는데 아유, 월급 주고 보너스로 털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안 지칠 수 있어요? 월급 주고 뭐 먹을 수 있으니까. 저거만 넘으면 턴다. 사실 알프스를 쉽게 넘은 건 아니에요. 이제 오스트리아군 저항도 있었고 네. 지지부진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프랑스군은 무조건 대포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나폴레옹 군이 성공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대포 경량화에 성공하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대포하면 주조 대포잖아요. 네. 그러니까 틀에다가 쇳물을 그렇죠. 부어 넣어서. 근데 이 18세기 중반부터 유럽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포신을 절삭 가공하는 공법이 나와요. 포신 안을 그러니까 밀링 머신으로 깎는 거예요. 아, 무게가 덜 나가도록. 현대식이네? 예, 그러니까 이게 스위스 엔지니어 장 마리츠라는 사람이 오늘날의 보링 머신을 개발해요. 그러니까 수력으로 움직이는 보링 머신을 개발해요. 그래서 이거를 1750년대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쯤, 그러니까 19세기 초반,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서 초반쯤 되면 웬만한 유럽에서 한다는 나라들은 절삭 가공법의 대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주물 방법에 비해서 훨씬 대포를 견고하고 그 다음에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틀에다 붙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규격이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화약을 많이 넣어도 이제 대포에 원하는 사정거리가 안 나올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절삭 가공법을 하니까 균일한 내구경의 대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포 알이 딱딱딱 들어맞아서 예전보다 훨씬 정밀하게 멀리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타격 지점을 정확하게 쏠 수 그러니까 있는. 지금 같지는 않지만 어. 이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땐 놀라운 정밀도를 보입니다. 근데 알프스 못 넘어가면 그만이죠. 아니 알프스를 그걸 끌고 어떻게 가? 아니, 그래서 그게 이동력이 좋아서 네. 나폴레옹 군의 그 소위 말하는 이미 보여줬던 기동 전술에 굉장히 유리했는데 네. 문제는 이것도 알프스를 넘으려니까 그럼요. 안 되더라. 근데 또 어떤 농부가 아이디어를 내서 소나무를 뭐 파가지고 소나무에다 이렇게 얹어라. 이게 제갈량이 만들었던 모기우유마도 결국은 썰매라는 설이 있는데 썰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나무통, 소나무를 깎아서 통에다 엉국 밀어라. 그리고 바퀴는 해체해서 매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대요. 바퀴보다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눈이 높은 그러니까 눈이 있으니까 눈길이니까. 만년설 눈길이니까. 그래서 하여간 뭐 고생해서 5만 명의 군사와 10,000마리의 말이 군수통을 가지고 산을 넘었답니다. 그 나폴레옹의 가장 유명한 그 그림. 그쵸. 말 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게 그 알프스 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장 많이 우리 봤던. 어렸을 때 그 모든 참고서에 있었다. 아, 근데 여기서의 키포인트가 저 말이 노새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저거 그린 다비드가 얘가 나중에 아주 황제 어용 화가로 크게 출세하는데 막 저런 말 타고 어떻게 넘어요? 떨어져 죽지.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사진 저희가 항상 보던 사진이잖아요. 그림이잖아요. 오른쪽은 뭐 전쟁에서 진 사진이에요? 똑같은 알프스 넘때 사진인데 근데 오른쪽이 본 모습이고 아 오른쪽이 실화야? 추운데 그죠? 추운데 껴입어야 되고 산비탈에 노새 타고 다니지 말 타고 안 다닙니다. 산비탈은 노새가 훨씬 더 오래 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산비탈에서 특히 눈 덮인 산비탈에서 말 탄다는 건 거의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상상화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상상화. 그림인 건가요? 그래도 다비드는 훌륭한 화가입니다. 다비드가 요 즈음에 그렸던 그림들 중에 네. 명화가 많아요. 잔악괴. 다비드 잔악괴. 단악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루브르 가면 저 사람 방이 하나 가득 있어요. 야, 근데 진짜 왼쪽처럼 한 이유는 선전. 약간 프로파간다죠. 홍보식으로. 전형적인 프로파간다. 그렇구나. 이게 지금도 문제야. 이게 사실은 저 보여주기 오른쪽이구나.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대중 선전의 천재였잖아요. 혼자서 말 타고 알프스 넘는 것 같은데 보면은 노새 타고 그것도 누가 끌어주고 있어. 당연하지. 저기 세르파 같은 사람이 있겠죠, 저기도. 큰일 나지.
저기서 넘어갑니까? 성공입니까? 알프스 통과를 해요. 네. 넘어가는데 이제 마드 요새를 맞닥뜨립니다. 거기서. 근데 여기서 나폴레옹이 말하죠.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죠.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리고 통과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뭐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런. 아니에요? 아니야? 저것도 뭐라고 말하면 몇 단계를 거쳐요. 나중에는 아예 이렇게 교정 작업을 해주는구나. 받아 적는 애가 있어. 각색을 자기를 하죠. 말할 때는 좀 분위기 나요. 자기도 멋있는 말이 그렇죠. 방에서 안 나오잖아요. 네. 현장에서 탁 나오잖아요. 막 하다가 탁 저거냐? 이게 나중에 또 이렇게 가서 또 각색을 거쳐. 원래 말은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리고 통과하라. 별로 안 멋있다. 예전에는 좀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사전에만 불가능이라는 말이 이렇게 오렸다. 뭐 그런 설도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진짜로 그랬어요. 프랑스 그 나이가 사전, 나옵니다. 프랑스 사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 있는데 막 이렇게. 근데 저 말이 허언은 아니었어요. 네. 그때 비가 폭우가 엄청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대를 장악하고 이제 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리고 길을 뚫어요. 이게 언제냐면 1800년 5월 27일이었는데 네. 이 길을 뚫고 난 다음에 모든 군대를 집결시킵니다. 음. 그리고 마침내 6월 2일 날에 밀라노로 입성을 해요. 우와, 아까 6월 4일까지 버티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것 철저하게 지키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것도 사실은 부하를 못 뚫고 있었는데 나폴레옹 열 받아가지고 네. 또 깃발 들었나요? 깃발은 안 들고 지휘를. 근데 그건 인정은 해야지. 사실 깃발 들고 뛰는 지휘관은 바보지. 자기가 지휘를 해서 포 집결시키고 딱 해서 포를 묶어놓고 옆으로 뚫어버려요. 네. 그래서 사실 저 바디오세가 함락된 게 아니라 놔두고 통과하는 패스 작전을 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4일까지 들어와야 되잖아. 네. 6월 2일 날 밀라노 입성. 약속한 날짜가 이틀 아니, 근데- 남았습니다. 제노바까지는 밀라노에서는 지척이에요? 아유, 그래도. 기차 타고 2시간이던가? 그럼 충분히 갈 수 있겠네. 그럼요. 그 고속열차. 고속열차로. 아, 헬기 없나요? 저기? 어? 헬기가 뭐라고요? 헬게이트 아주- 열고 싶어요? 요즘에 저 기자님 모시고 답사 가시는 분은 꼭 기억하세요. 2시간 이상 거리는 헬기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이제 같이 못 다니겠네. 그래서 대전에서 기자님 초빙하려면 헬기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들어오나 봐요. 아니, 그러면은 애초에 기획을 했었던 6월 4일까지 이틀을 앞두고 이제 밀라노에 들어왔습니다. 제노바까지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6월 4일 날에 이제 몬테벨로 전투까지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다 왔다. 되니까 오스트리아군 입장에서는 네. 배후 병참선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나폴레옹의 뜻대로 되는 듯 싶었습니다. 왜 또 그런데 말씀드려요? 네? 그런데 이때 네. 나폴레옹한테 비보가 날아들죠. 어디서 온 비보? 여기서 비보가 있을 게 있어요? 설마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마세나는 약속을 지켰어요. 네. 원래 병력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네네. 6월 2일까지인가 버텼는데 네. 그것도 대단한 거였어요. 네네. 근데 나폴레옹 명령을 지킨다고 일부러 항복한다 뭐 이렇게 협상 늘 쓰는 거 있잖아. 협상 사기 해갖고 정확하게 6월 4일 날 떨어졌어. 근데 사실은 나폴레옹이 늦은 거예요. 6월 4일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6월 2일 날 밀라노 들어간 게 사실 늦었지. 네네. 한 이틀 정도 더 가서 빨리 들어와서 병참을 딱 끊었어야 되는데 네네. 차라리 나폴레옹이 처음 말할 때 6월 4일이라고 해도 네. 야 6월 4일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만 하고 갔으면 야 그래서 하루 이틀은 더 해나 보다 막 이렇게 안 오시, 아직 안 오시네. 조금 더 가야겠네. 항복을 했구나. 이때 멜라스가 차라리 제노바로 들어가서 농성전을 해버렸더라면 나폴레옹이 더 곤혹스러울 뻔했는데 네. 이 멜라스가 뛰어난 장군이라 그냥 뒤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병참선이 끊겼잖아요. 그렇죠. 네. 뒤로 돌아서 나폴레옹을 향해서 이제 다가가서 뚫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할 만큼 한 거네. 제노바에서 잘 버텨줬기 때문에 병참선을 끊을 수 있었고 그래서 멜라스가 뒤로 돌아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나폴레옹의 그래도 계획대로 어느 정도는 그렇죠. 됐네요. 그렇죠. 근데 나폴레옹 병력이 적었거든. 더군다나 오스트리아군은 영국 함대가 보급품을 주고 있었어요. 그치, 제노바 쪽으로. 예. 그래서 나폴레옹하고 이제 대치가 하게 됐는데 네. 나폴레옹 병력이 10,000명 정도 적었어요. 네. 그런데 영국군이 제노바에다 보급품을 깔아주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나폴레옹 생각은 제가 돌아가겠구나. 네. 그리고 보로디노 강이라고 굉장히 급류가 물살이 빠른 강이 있어가지고
감히 오스트리아군이 나를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나폴레옹은 제가 돌아가는 걸 걱정을 해요. 그렇죠. 제가 바로 깨버려야 들어가 되는데 버리면 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네. 보급품 그러니까 제 돌아가는 길을 차단해라고 해서 10,000명이나 적은 주제에 오히려 군대를 분산시켜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이번에는 자기가 말했던 원칙을 다 어겼다. 왜냐하면 빠르게 기동하고 적어도 병력을 절대 분산하지 말고 집결하고 적을 먼저 쳐서 깨고 그런데 이건 완전 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멜라스가 오히려 그 강을 건너서 나폴레옹을 쳐버리죠. 멜라스가 훨씬 더 명장인 느낌이 드는데 지금? 항상 바보하고만 싸우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병력 분산시켜서 제노바 쪽으로 가는 길 막아라. 그리고 강 쪽으로는 절대로 못 넘어오니까 이렇게 강 뒤쪽에 있자라고 했는데 모든 게 다 깨지고 멜라스가 치고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한 대 맞은 거네요. 한 대 맞은 게 아니라 죽을 뻔했어요. 그래요? 나폴레옹이 한 2,700의 기병을 포함해서 21,000 정도의 병사가 있었고 네. 대포가 26문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나폴레옹군한테 대포가 적었어요. 그러네요. 이게 문제였어요. 항상 나폴레옹은 대포의 운용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운용할 대포가 적었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멜라스의 군사가 37,000에 기병이 9,000, 대포는 115문이었어요. 와 압도적이다. 포병 화력에서 열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으로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포병 화력에 압도적이었던 오스트리아군이 포병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포격에 의해서만 나폴레옹의 보병의 10분의 1이 아이고. 전사를 해요. 그다음에 기병도 총검에 쓰러져 갑니다. 그래서 오후 2시경이 되니까 거의 나폴레옹 군대는 전열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죠. 아니 근데 이게 그동안의 전투 패배와 조금 다른 느낌인 게 너무 애초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웠고 그 힘든 알프스 산맥을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그동안 너무 바보들하고만 싸웠던 이유도 있어요. 사실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에이, 바보야 그랬더니 땅을 탁 때린 거지. 나는 멀쩡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러고 있다가 만난 게 아니고 한참 돌아서 네. 너도 바보지 이러고 있는데 딱 맞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력 소모란 소문 다 하고.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말이 이거죠. 맞아보니 아프더라. 이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후퇴해야지. 뭐. 이게 유명한 마렌고 전투인데 마렌고라는 게 산에서 강 건너서 산에서 빠져나온 평야더라고요. 네네. 이번에 제가 정말 답사가서 알았는데 우리나라 전적지는 다 산에 있잖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나도 한 번도 평원에 서가지고 군대가 깔린다는 상상이.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절로 오겠군 이러는데 이번에 답사가서 평야에 한번 서봤더니 네. 완전 착각이 네. 평야에 서면 군대가 더 안 보여요. 그래요? 그렇지. 저 끝이 안 보이니까. 네, 끝도 필요 없어. 100m 저쪽만 가도 안 보여. 네. 그래서 나폴레옹 때 중대한 착각을 하는 게 병력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흩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개 사단 정도만 앞에 길에 놔뒀다고요. 네. 근데 오스트리아군이 온 거야. 네. 나폴레옹이 이때 상대방 병력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네. 그래서 앞에 일개 사단 정도 놓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축차적으로 깨진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이미 거죠. 늦어서 거의 여기서 절단 날 뻔합니다. 그러니까 후퇴 타이밍도 사실은 놓친 거예요. 오. 병력이 안 된다 싶으면 미리 뺐어야 되는데 싸우다가 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다가 이제 무담까지 와버린 거군요. 뒤로 빼는데 오스트리아군이 여기서 이제 이게 좀 벌판이고 물론 가기 힘들겠지만 네. 판세가 물론 안 보여서 그랬겠죠. 판세가 이렇다면 확 이렇게 쪼았어야 되는데 네. 쟤들 도망간다고 또 길 따라가요. 네. 길이 좁거든 이때는 어. 한 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가는 걸 이렇게 벌려 쌌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따라간 거지. 나 잡아봐라 이렇게. 27,000명이 기차놀이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멜라스는 이겼다고 또 강 건너 이제 쉬러 가요. 아. 그래서 졸졸졸졸 가는데 네. 이때 기적의 구원 부대가 나타납니다. 누구? 제노바 끊으러 갔던? 그렇죠, 그렇죠. 아. 2개 사단을 보냈었는데 한 부대는 먼저 갔고 네네. 그제는 이게 서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극적으로 뭐 전령이 찾았다는 설, 강물이 불어서 못 건너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포스를 듣고 왔다는 설, 나중에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서 다 나의 작전이었다는 믿을 수는 없지. 에이, 그 얘긴 누가 못해요.
제노바로 가는 길에 강물이 불어서 못 건널 것이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포소를 듣고 돌아올 것이다. 작전이었지롱. 하여간 근데 여러 가지 보면 드제가 강물에 막혀서 못 가다가 네. 포소리 듣고 이거는 분명히 사건이다. 그러고 즉각 돌아왔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드제가 이집트에서 건진 보물인데 나폴레옹 부하 중에서 정말 최고의 부하였거든요. 아, 나폴레옹 혼자 나온 게 아니었군요, 그때. 이집트에서 도망 나올 때 나폴레옹 혼자 도망 나왔다 그래가지고. 아, 이집트에 남아 있다가 네. 요 전투하기 전에 극적으로 돌아와서 합류해요. 야, 참 극적인 분이시네, 드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다 운이 좀 있긴 있어야 되고 부하덕도 봐야 되고. 그럼요. 그러면 일렬로 졸졸졸졸졸 쫓아가던 오스트리아 군의 허리 뒤쪽으로 해서 드제 군이 탁 돌입을 한 거예요. 아, 그때 나폴레옹은 이제 완전히 뭐 지치고 무너져서 빠질 때고 드제가 앞으로 나가는데 이 드제가 왔을 때 나폴레옹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전투는 우리가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2시부터는 우리가 이길 차례입니다. 드제가 1시에 연락이 닿았다고 했거든요. 이거 왠지 허준 씨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장면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2시. 오후 2시. 낮잠 시간 아니에요? 아니. 이 전투를 이기고 우리는 식사를 하러 갈 것이다. 오랜만에 지옥 식당 가나요? 와, 드제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때 오스트리아군이 한 줄로 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서 쳐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자꾸들 생각하는데 이때 군대가 프랑스군이 비교적 종대 대형을 활용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횡렬 전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돌려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돌다가 구멍 나면 그렇죠. 병사들이 알아서 흩어진다는 거. 그렇죠. 지들이 돌다가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엉망하면 야 이거 안 되겠다고 알아서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게 프리드리히의 아주 최애 장점 중에 그렇죠,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군 이런 걸 잘 못하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쳐요. 그러면 일렬 종대로 오던 오스트리아군은 확실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2시 이후부터는 밥 먹으러 가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그 자흐라고 오스트리아군 내부에 통합 참모본부장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까지 포로가 돼요. 오. 그리고 아주 뭐 이제 다대한 타격을 오스트리아군이 입고 네. 이제 오스트리아군이 일단 물러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드제가 전사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극적으로 돌아와서 극적으로 이긴 다음에 극적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병력이나 화력은 오스트리아군이 우세했고 네. 프랑스군도 위기 상황에서 드제가 사실상 거의 마지막 예비되었기 때문에 와. 이걸 쳐야 된다고 굉장히 세게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격전이 벌어졌고 진두지휘하다가 가슴에 총알인가 수류탄인가 맞고 이제 전투가 거의 끝날 때쯤에 전사하죠. 항상 장군들은 전투가 끝날 때쯤 끝날 때쯤 살짝의 방심이 있나 봐요. 본인의 몫을 다 하고. 아니, 누구보다 나폴레옹이 드제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집트에서도 극적으로 살아오셨고 그다음 지금 전투에서도 극적으로 와가지고 다 도와줬고. 이건 나폴레옹이 한 말이 아니고 넬슨이 한 말인데 네. 용감한 자는 전쟁에서 죽고 겁쟁이는 오래 살아남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나폴레옹이 나중에 몰락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 누가 그러는데 그 나폴레옹 휘하 중에 정말 몇 번씩 생명 구해준 훌륭한 부하들은 거의 전사예요. 두고두고 사고 치는 애들 배신하는 애들은 끝까지 살아남더라고. 그 넬슨이 자기 얘기한 건지 남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넬슨도 본인이 전투에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만 보면 정말 순서예요. 나폴레옹을 정말 도와준 애들은 아니면 죽어서 나중에 뭘 못했을 수도 있는데 네. 하여간 극적으로 구해준 애들은 차례로 중간에 죽고 사고 치는 애들은 오래 살고 배신 때리는 애들은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셨다는 말도 있어요. 결국 그래서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에 그래요. 보면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건 최민식 씨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굳이 전쟁이 아니어도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물론 이분들이 전사 안 하시고 오래 살았으면 뒤에 배신하고 사고 쳤을지도 모르지.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되더라. 뭐가 먼저인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근데 이렇게 드제의 기습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 역시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이렇게 해서 전투는 끝이 나는 건가요? 아, 근데 오스트리아군이 포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병력 면에서는 자기들이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나폴레옹군에 대한 공격을 시도를 하고 그 심지어는 뭐 한 번은 우리 예전에 7년 전쟁 때부터 봤을 때 오스트리아군의 장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병벌교.
장애만 기병 돌격도 몇 차례 시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군이 버티죠.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나폴레옹군의 병력 손실도 컸습니다. 그렇죠. 근데 몇 차례 기병 돌격이 막혔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결국 이제 멜라스가 한계를 느끼고 6월 15일에 이제 휴전을 요청해요. 야, 그래요? 네, 멜라스가 먼저. 네네. 이게 오스트리아군은 죽을 때까지 싸운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7년 전쟁 할 때부터 오스트리아들은 너무 점잖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군이 언제 전투를 포기하냐는 기병 돌격만 실패하면 오스트리아는 미련이 없어요. 아 이제 더 안 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쯤 했으면 그러니까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이 정도면 잘 싸웠다, 열심히 했다, 젖잘싸. 뭐 협상하자, 뭐 이렇게 우아하잖아. 근데 먼저 하자는 쪽이 좀 더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때 이제 휴전을 하고 나중에 협상까지 하는 데는 1, 2년 또 걸려요. 좀 과정이 그렇게 오래 긴데. 걸려요? 예. 근데 하여튼 여기서 일단 휴전을 하고 네. 아니 왜냐하면 북쪽 전선도 있으니까 네. 도나우강 전선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협정을 맺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여기선 휴전 협정을 하고 네. 어느 정도 전투는 종식이 돼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군은 북부 이탈리아에서 퇴각했고 사실상 베네치아만 남기고는 대부분의 북부 지역을 프랑스가 다시 장악하게 됩니다. 15g. 물론 전쟁은 완전히 안 끝났지만 그리고 마렌고 전투는 사실은 오히려 지난번처럼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은 극적인 전투에도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폴레옹이 선전의 귀재잖아요. 이게 그냥 본국으로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일단 알프스를 넘는다는 그 작전부터가 성공 여하를 떠나서 우와 하게 만들었는데 저 그림도 저렇게 그려. 네, 거기서 바로 승리가 아니고 또 그 안에서 극적인 우여곡절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스토리로 만들기 좋겠어요. 그래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이때 프랑스는 정치가 너무나 이렇게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군대를 끌고 탁 넘어가자마자 카이사르가 떠났을 때처럼 모든 파들이 모여서 나폴레옹이 죽었을 때에 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가담해요. 지 부하 하나가 뭐 됐어. 어쩌고 저쩌고 신복 다 가담해요. 근데 승전 소식이 중간에 또 패하고 이상하다는 소식도 그쵸 들어요. 그쵸 그쵸. 그럼 더 열심히 모여. 근데 이겼다. 그랬더니 사라져. 딱 사라져. 쥐도 새도 모르게. 그래서 나폴레옹은 신나게 선전을 하고 평생 마렌고가 나의 뭐 최고 자기 한 거 없는데 드제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었던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출세하려면 뻔뻔함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뻔뻔함과 정말 훌륭한 부하들. 부하 그죠. 훌륭한 부하를 둔 게 최고가 근데 아니었나. 다만 나폴레옹 그건 확실히 아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먹힌다. 이게 점수를 매겨서 최고의 전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게 사람들한테 제일 감동받느냐. 그러면 그거를 띄우면 된다. 그런 점에서 타고났어요. 진짜 딱 정치적으로. 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마렌고 전투 이후에 여러 전투를 더 거치면서 나폴레옹의 인기는 정말 하늘로 치솟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지만 나폴레옹은 일통령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총 3명과 함께 집권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엔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는 게 나폴레옹에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본인도 스스로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은 평화의 시기를 이용하는데 1801년에 이제 오스트리아 러시아하고는 이제 루네빌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다음에 1802년에 영국하고 아미엥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단은 전투가 그동안 너무 전투가 많았잖아요. 계속 전투를 하면서 권력을 잡기 힘드니까 짧은 평화의 시기를 이용하죠. 그러면서 이 평화의 시기에 권력 유지의 필요를 느끼고 이른바 황제, 세속 군주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통령이 나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겠어요? 아무리 내가 일통령이고 내가 지분이 한 55%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5%는 어떡할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다 거죠. 갖고 싶죠.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또 이거잖아요. 그 무조건 나 황제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국민 투표하자. 국민들이 누구를 원하나 보자. 그러니까 이러면 반대파들이 상관없지. 뭐야 이렇게 돼요. 근데 결국 국민 투표를 했고 어. 찬성이 무려 357만 표가 나왔습니다. 반대는 2,579표가 나왔어요. 2,579요? 네. 10%도 안 네. 되는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뭐 어마어마. 아니 없는 거야. 네, 없는 거예요. 300 몇십만 표 대 2천 표면 없는 거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 물론 이게 이런 투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알잖아. 후일담이. 그냥 절대 이 수치는 믿을 수 없다라는 이거 게. 오식행위일 수도 있어요. 이거 아니면 찬성 반대 있는데 반대 찍은 다음에 찍으면- 들고 나와 이렇게. 아니 근데 사실 나폴레옹이 제일 처음에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여지껏 싸워왔던 이 정부가 사실은 혁명 정부잖아요. 황제 폐위시킨 왕 폐위시킨 정부잖아요. 아 근데 그만큼 혁명 정부의 행정 능력이나 국가 운영이 실패했다는 걸 반증하죠. 그러면 국민들도 차라리 황제가 네. 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때마침 스타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에 등극을 하게 되죠. 아, 정말 많은 프랑스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다음 이야기. 황제가 된 나폴레옹의 대개혁이 시작된다. 전투가 잠잠해진 시기를 틈타 군사적 재정비를 시작하는데 변화된 나폴레옹군의 숨은 이야기가 공개된다. 나폴레옹 황제가 되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외적 쫓았지, 행정망 안정됐지, 경제 성장하지, 단기간에 팍 올라가거든. 전투의 규제라기보단 정치의 규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 정도로 정치를 잘하네요.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이 열립니다. 저기 이제 몇 가지 가짜 장면이 있어요. 그 유명한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죠. 자유정부에서 만든 것 같은 법전이에요. 네. 황제가 만든 법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네. 조항들이 있잖아요. 1803년에 영국은 아미행 조약을 파기하고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해요. 해군은 프랑스는 원래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프랑스 해군이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2년 동안 버티다가 영국한테 항복하면서 그 데려갔던 학자들이 조사해서 발굴했던 엄청난 유물이 그대로 영국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대형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유물이 그렇게 영국에 네. 많구나. 물론 지금 대형박물관에 있는 유물 중에는 그 후에 영국이 이집트를 계속 지배하니까 네. 근데 나폴레옹한테 봤잖아.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뒤로 영국이 계속 이제 발굴을 해요. 역시 난 놈들은 적한테서 배운다니까. 영국 입장에서 여기가 노다지구나. 이집트가. 한번 나와. 그래서 이제 영국이 체계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 뒤에 발굴한 것도 있고 나폴레옹 거 인터셉트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대형박물관 지금도 제일 유명한 게 이집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지금 전시한 게 4%밖에 안 되고 나머지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진짜를 전시하게 되면 이집트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유명한 로제타 스톤도 프랑스 사람이 찾은 건데 영국군이 해서 대형박물관에 다 있죠.